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저께 조금 졌다 그러면 제가 리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겨서 시험 다 보고 오전에 시험 보고 점심 먹고 낮술 한 잔 먹고 이제 리뷰를 조금 늦게 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뭐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제 욕하는 댓글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대회 때는 특히나 가나전 끝나고 나서 너무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커가지고 제가 따로 리뷰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원래 안 좋은 얘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거 결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 좀 조용히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이 대표팀의 어떤 이 증명했다, 대표팀이 증명했다.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대표팀이 증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 16강 갔으니까 자꾸 뭐 과정이 어떤 건지 뭐 상관없다,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은 이제 좀 조용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정말. 과정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외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꾸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 그게 왕도고,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를 저는 증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믿었을 뿐인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우리 선수들이 그걸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16강 진출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는 유불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불리하죠. 객관적 전력에서. 하지만 16강부터는 단판이고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응원할 겁니다. 지금 뭐 16강 갔으니 됐어? 즐기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팬들은 즐기십시오. 선수들은 더 가혹하게 본인을 몰아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모든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거는 내려놓고 이제는 이겨봅시다. 한번. 선수들 이제는 이겨봅시다. 이제는 진짜 외부에서 오는 거를 내려놓고 우리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동기로. 그래서 정말 저는 끝까지 응원할 생각이고, 너무 이번 대회가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사를 안 했으면은 잡소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퇴사를 안 했으면 이번 대회 아마 월드컵에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차가 그 연차입니다. 딱 그 초보를 지나서 이제 조금 뭔가 알아갈 쯤.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있었으면 6년 차, 7년 차쯤 됐을 테니까 오래 갔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또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현장에 안 간 덕분에 여기 이렇게 또 편하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테니까 어찌됐든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지금 뭐 앞에 진짜로 막 마음에 맺힌 말을 좀 했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그거 빼고 드릴 말씀은 일단 저는 이번 경기의 어떤 승패가 항상 모든 걸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실은 지면 지난번에 가나전 패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슈가 모든 걸 잡아먹고 오늘 경기는 또 이겼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게 또 그렇게까지 이슈화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겼기 때문에 내용이 다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짚어볼 만한 점들을 조금 짚어보고 싶고, 잘한 점들이 있습니다. 잘한 점들이 있고, 또 어려웠던 점들, 또 우리가 고전했던 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16강에서, 앞두고, 16강전을 앞두고,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할 만한 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큰 틀이 그렇다는 거고, 저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대본을 안 짜놔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차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때, 벤투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왜 안 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전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부식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저 지난번 리뷰 그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리뷰하면서 제가 이강인 선수를 너무 까는 것 같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직 그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보고 오른쪽 윙백 쓰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뛰어난 선수지만 오른쪽 풀백으로 왼쪽 풀백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아직은 조금 본인을 쓰는 방법이 조금 이제 감독들이 조금 영리하게 써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저께 경기가 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부터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강인 선수가 어저께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득점 첫 번째 그 귀중한 동점골의 그 기점이 되는 코너킥을 올린 게 이강인 선수의 왼발이었습니다. 확실히 킥은 너무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 템포 자체가 아무래도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답게 포르투갈 상대로도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수비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드릴 말씀이랑 다른데 이 수비의 의미가 좀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가나전처럼 멋진 패스트를 많이 뿌려가면서 경기 운영할 수 없다는 거를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막 그 순간적으로 저 수비수들을 돌파하고 중거리 슈팅 막 하고 막 킬패스를 막 찔러대고 좌우로 막 쭉쭉 뿌리고 막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경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지만 그 지난번 가나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잠잠했다고 봐야 되겠죠. 출전 시간이 거의 한 3배쯤? 2배쯤? 2배에서 2.5배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보인 장면이 2.5배가 늘어났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라고 드렸던 말씀이랑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저께도 경기 운영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운영을 잘했지만 전체적인 주도권이 포르투갈 쪽에 있을 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경기도 잘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어떤 때는 중앙에 내려와서 도와줘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앞에 나가서 압박도 같이 해주고 그런 임무를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크고 결국에 70분에 나갔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축구라는 게 어떤 때는 이 선수가 순간순간 이렇게 어떤 순간에 잠깐 빛날 수 있지만 90분 내내 운영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저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코너킥도 좋았고요. 그 왼쪽 측면에서 하나 스루패스 김진수 선수 쪽이었나요? 손흥민 선수 쪽에 기가 막히게 넣은 스루패스도 있었고 저도 다 기억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우리 대표팀 수준에 어울릴 만큼 되게 뛰어난 선수인데 이제 그거에 별개로 우리나라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콘셉트에 따라서 아직은 확고한 주전이라기보다는 그 콘셉트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멤버이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인범, 정우영 선수처럼 빠지면 좀 불안한데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우리가 어떤 식의 운영을 할 때 좀 적합할까 이 정도가 지금의 현 시점에서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격적인 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편한 면이 많았다. 네. 그래서 어저께 경기는 과연 그 선택이 이강인 선수 선발 선택이 꽤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제 벤투호 전체 얘기를 조금 시야를 넓혀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못 짚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언론에서도 잘 안 짚어주시는 것 같고 제가 있었으면 좀 짚었을 것 같은데 포메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루과이전 때는 4-4-2였습니다. 4-4-2였고 지난번 가나전도 4-4-2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콘셉트가 달랐죠. 제가 지난번 가나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뷰하면서 우루과이전에는 이재성 선수가 황의조 선수 옆에 나와서 투톱을 같이 섰어요, 수비할 때. 근데 이재성 선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고 측면에서도 활약하지만 그리고 뭐 마인츠나 뭐 옛날에 홀슈타인킬에서는 뭐 최전방에서도 움직인 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중앙으로 내려오는 성향이잖아요. 최전방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를 거기 세우면서 우루과이의 1차 빌드업 과정에서의 그 전진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적절히 제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루과이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 페데리코 발베르데랑 그 벤탄쿠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치는 4-4인데 약간 따지자면 4-4-1-1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해줬고 후반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랑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가 하나 있었고 지난 가나전에는 정우영 선수가 전반에 나왔어요. 작은 정우영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는 전방 압박에 좀 더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성 선수랑 파트너로 나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려고 하는 콘셉트를 보여줬지만 이제 경기 자체가 두 골을 먼저 먹으면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선발 명단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길래, 야, 이거 4-4-1일 텐데,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고, 손흥민이 왼쪽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운영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항상 2선을 4명으로 꾸려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포르투갈 상대로는 어저께는 사실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가 황인범, 정우영, 큰 정우영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3명이었고, 양쪽 윙에 오른쪽에 이재성, 왼쪽에 이제 손흥민 선수였고, 전반전에 이제 김진수 선수가 좀 고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재성 선수랑 바꾸면서 좌우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저는, 그냥 생각해보면 멤버는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난번 3경기를 다 돌아봤을 때 4-4-2에서 왼쪽 공격수로 나왔던 선수들은 죄다 미드필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좀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지. 그 선수들이 들어왔고 공격수가 한 명 들어왔던 건 똑같거든요. 구성은 똑같은데 어저께 근데 그 같은 선수들로도 운영이 달랐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는 2선이 5이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를 놓고 좌우에 이제 그렇게 배치된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첫 골 장면에서 나왔는데 포르투갈의 장점 저는 제가 상당히 경기를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저께 올렸죠. 그저께 올린 포르투갈전 프리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이 포르투갈은 윙백들, 그러니까 풀백들,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활발한 팀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팀이라서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는 웬만한 윙어들 같이 전진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전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풀백 선수, 우리나라의 왼쪽 수비수 혹은 오른쪽 수비수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요. 왜냐면 한 번에 2명을 막아야 되니까. 측면에 나와 있는 풀백을 또 1대1로 잡아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이 중앙에서 자기가 원래 맡고 있던 윙포드들은 중앙 쪽으로 움직여가니까 그 선수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꼭.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을 도와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때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하프 스페이스를 채워주면서 제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진하는 그 풀백들을 우리나라 윙포워드들이 따라가면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좌우 간격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4명으로 막는 것보다는 5명으로 막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숫자 싸움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앞에 숫자를 줄여놓고 그런 형태를 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경기 운영 자체는 우루과이나 가나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뒤쪽에 당하지 않는 거에 신경을 분명히 쓴 운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딱 그 전반 초반에 5명이 딱 서는 거 보고 맞아. 이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걸 답을 내놓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딱 보니까 해답을 보니까 이거 맞다. 이거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면 풀백들을 제어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5분 만에 그걸 먹었죠. 그 장면은 조금 아쉬웠어요. 김진수 선수가. 저는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왼쪽 수비수라는 건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김진수 선수가 저는 이제 제가 감히 평가를 좀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수 선수는 스타일이 조금 이기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얘를 제압해버려야지 라는 성향이 좀 강한 선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성향들이 어떤 때는 본인보다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 기량이 약한 선수들은 그냥 쥐잡듯이 잡는 어떤 이런 강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본인하고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이나 조금 우위에 있는 선수들하고 할 때는 때로는 당하는 거죠. 제가 씨름에 항상 밸런스 얘기 들으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씨름 선수들이 본인이 기량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러면 맘대로 하겠지만, 비슷한 기량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힘이 좀 더 센데, 내가 먼저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면 그걸 역이용해서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달로트한테 당했던 장면이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딱 공 잡아놓는 순간에 한 번 이제 김진 선수가 윽박을 지르러 들어가는 순간에 달롯이 그걸 툭 치고 도망가는데 그 윽박 지르는 순간에 이제 몸은 앞으로 쏠려 있고 본인 뒤로 지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실점이 나왔던 거죠. 저는 근데 그 자체는 아쉽긴 했어요. 저도 아쉽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강팀하고 싸울 때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진 선수가 그 이후로는 또 그 멘탈이 강한 선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잡듯이 잡는 거 좋아하는 선수니까 금세 또 마음을 다잡고 후반전까지 결국에는 풀타임 활약하면서 포르투갈의 공격 예봉을 잘 제어했다는 거에서는 역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잘했지만 전반전에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롯이 올라오고 주한 칸셀루가 올라오는 걸 위해서 숫자를 바꿔놨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벤투 감독과 그 코칭 스태프들이 경기를 준비해온 거에 힘이죠. 이거는 플랜을 크게 바꾼 건 아니에요. 선수 구성은 거의 그대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숫자 구성을 좀 바꾸고 우리가 하던 거에서 조금 다르게 한번 그 상대한테 맞춤을 해서 장점이 여기니까 이걸 좀 제어하자 라는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한 거죠. 이건 코칭 스태프의 힘입니다. 분석의 힘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분석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 얘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제 경기가 저는 보완점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완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게 이번 대회에서 당장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동시에 그런 걸 느꼈어요. 어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포르투갈이 확실히 강한 팀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그 내용이었고, 우리나라가 더 잘해지긴 해야 되겠다. 지금도 잘 싸웠지만 조금 더 강해져야 더 잘할 수도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라는 걸 좀 느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첫 골 장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면도 마찬가지고 후반전이나 전반전이나 계속 나왔던 장면들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좌우로 흔드는 거, 그 페페 쪽에서 넘어가는 롱패스들라던가 그 후방에서 미드필더들이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이 넘어갔을 때 거기서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달롯한테 김진우 선수가 제껴지는 장면 말고도 칸셀루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기량이 비슷한 팀들이면 중앙 쪽을 좀 비워두더라도 간격이 좁으면 좋죠. 좁으면 좋은데 이게 기량이 조금 엇비슷한 팀들은 잡으러 가도 되거든요. 내가 얘한테 단번에 제쳐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자신이 있으면 그걸 싸움을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단번에 걸지를 못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협력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협력 수비가 중요하면 좌우 간격이나 앞뒤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뚫렸을 때 빨리 뛰어나와야 되니까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저께 그 포르투갈이나 이런 팀들이, 그러니까 저 페페나 이런 수비수 쪽에서 공을 잡으면은 4-4-2나 4-5-1 형태로 좌우 간격을 딱 좁혀놓고 앞뒤 간격도 엄청 좁혀놓고 딱 10명을 딱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너희 들어올 데 없지? 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페페가 오른쪽 뭐 센터서클 쪽에 있다가 왼쪽 측면 라인 쪽으로 단번에 패스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 한 6명, 7명 머리 위를 날아가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들이 공을 받는 포르투갈 선수를 잡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한 방 때문에 중앙에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막으려고 우리나라 미드필더 선수가 내려가면 중원이 비고, 이런 형태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느꼈던 게, 롱패스 하는 것도 너무 선택들이 좋고 좌우로 흔드는 어떤 정확도도 너무 좋고, 받는 선수들도 터치가 너무 간결하게 한 방에 딱 잡아놓다 보니까 그 패스가 멀리서 강하게, 그 롱패스가 넘어오면 패스가 강하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패스를 약하게 주면 날아가는 동안 다 쫓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약간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강하게 때려주는데, 그걸 잡아놓는 걸 보니까 야, 얘네는 확실히 조금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라던가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만나네요. 또 올라가면 일본이 아니죠. 크로아티아랑 만나겠죠. 일본은 아닐 거고. 어찌됐든 그런 팀들하고 만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어떤 한계이기도 하다. 조금 우리가 불리한 점이기도 하다. 이미 이번 대회 자체에는 우리가 능력치를 정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능력치에서 열세 있는 건 조금 인정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어떤 수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기술과 전술과 또 전략을 이 톱 클래스에 있는 팀들은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수비 방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비하는 게 맞는데 이제 고전을 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이다. 브라질도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 브라질하고 6월에 A매치도 해보고 이번에 포르투갈 정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내성이 좀 생겼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좀 보긴 봐야겠죠.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맥락인데요. 어제 경기가 굉장히 저는 좀 잘했지만 저는 운이 따른 경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히려 가나전은 이길 경기인데 운이 안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는 좀 질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팬분들을 만족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그냥 다 맞다 맞다 해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자꾸 댓글을 이제 다르게 다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굉장히 반박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또 달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질 수는 없으니까 안 다는 편인데 그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저께 왜 저희가 후반전에 경기가 많이 어려웠을까요? 전반전이 좀 더 잘했잖아요. 후반전은 뭔가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됐고 포르투갈한테도 뭔가 찬스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가 먼저 뭔가를 걸면 이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기량들이 괜찮거나 조금 유의에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저께 포르투갈한테 전방 압박 시도해서 걸렸던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 후반전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 슈팅 하나 있었고 손흥민 선수 쪽에서 슈팅 한 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 정도 만들어낸 게 되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진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잘한 걸 정도로 상대가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거에는 유럽에서 항상 당하던 거니까 굉장히 대처가 좋은 편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방 압박을 잡으러 갔을 때 두 개 정도 찬스가 와서 득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저께 경기처럼 또 힘이 딱 안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을 딱 썼는데 상대가 잘 안 걸렸을 때는 그만큼 그 체력 저하된 거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은 제가 보기엔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후반전 초반에도 거의 그 포르투갈이 때려주는 패스들에 반응하느라고 바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이제 우리나라를 진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밀고 나오다 보니까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수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후반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흐름을 쉽게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라 이 다음 대회 2026년이죠. 아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월드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96년 6년생들이 그때는 이제 3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맞나요? 네, 30대 초반으로 전성기에 올라가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 대회일 수 있겠죠.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선수 개개인들과 결국엔 좀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장면 말씀드릴까요? 득점 장면 생각해 보시면 어저께도 좋았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자,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봤을 때 좋았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또 잘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같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잘했던 거는 항상 왼쪽 공격이 활발한 게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은 약간 죽어주는 가자미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재성 선수라던가 권창훈 선수라던가 이런 쪽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많이 죽어주는 임무를 했고 왼쪽에서 대신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비대칭 전술에 가깝게 왼쪽에서 힘을 실어줬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저께도 손흥민 선수 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김진수 선수가 부지런히 공간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직접 침투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끼 플레이 요즘 더미 플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미끼가 돼주는 인물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시도하면서 왼쪽을 많이 이용을 했고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황인범 선수나 정우영 선수 쪽에서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페에서 달롯으로 넘어갔던 그 패스처럼 우리나라도 정우영하고 황인범 혹은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그쪽에서 왼쪽을 보고 쭉쭉 넘겨주는 패스들이 계속 왼쪽을 향해서 나가면서 굉장히 공격 전개가 잘 돼 있었죠. 오른쪽에서는 공을 돌리면서 상대가 오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고 반대쪽으로 빡빡 넘겨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측면에 넘어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편한 게 그쪽에 이제 드리블러 한 명이 있어서 확실하게 드리블러 한 명이 있어서 상대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코너킥도 많이 얻어내고 더 뭔가 돌파해서 그 달롯이 김진 선수를 뚫었던 것처럼 하나 완벽하게 벗겨주기만 하면 이제 진짜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격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도 그래서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왔고 그렇게 득점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패턴인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드리블러 유형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위협적인 게 황희찬 선수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여줬던 게 좀 아쉬웠고, 어저께는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니까 그런 장면이 좀 달라졌죠. 후반전에 왼쪽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막 2명, 3명 제끼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는 황희찬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에 굉장히 필요한 선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임무를 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니까 벤투 감독이 최전방에 쓰려고 했던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돌려서 야, 네가 1대1 이겨줘야 돼 라고 배치를 해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지금 이 눈 상태도 좋지가 않고, 마스크도 그렇고 경기도 좀 못 뛰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집중견제, 집중견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모든 팀들이 2명 3명이 슈팅각도 막는 거에는 거의 뭐 모든 걸 다 걸고 막을 정도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틈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들어와 주면서 부담을 덜어주니까 뭔가 좋은 경기력이 더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득점 장면은 사실 운이 따랐지만 그것도 우리가 만든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선수 킥이 워낙 좋았고, 조규성 선수가 잘 뛰어들어서 머리에 닿는 것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호우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형이니까 호형께서 호날두가 그 몸에 맞춰주면서 2019년이죠. 2019년에 사죄에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장면이 좋았고요. 후반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점하지 않고 잘 버텼던 거.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두드려 맞는 와중에도 일단 버텼던 거. 근데 일단 버틴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오늘 보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 엄청 돌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포르투갈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했으면 그냥 끝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91분에 골이 들어간 거지. 만약에 1대1 혹은 0대1이었을 때 야, 오늘 망할라나 보다, 우리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포기했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경기가. 근데 우리나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 덕분에 이제 마지막에 멋있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의 2골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6명, 7명 막는 거는 사실은 그 마지막 득점 장면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비단 그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대회에 손흥민 선수를 다른 팀에서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 막으면 절반 이상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진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손흥민 선수 빼라고 화내셨던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끼이다. 손흥민 선수 정말 좋은 미끼다. 왜냐면 가장 큰 대어이기 때문에 그 수비수들을 2명씩 3명씩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공간들을 우리 다른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빅플레이어, 빅네임이 있다는 거는 그게 장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득점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저는 결국에는 선수들이 우리의 축구, 우리의 내용, 우리의 과정, 우리가 갈고 닦아온 4년의 시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을 보러 가더라도 내가 많이 모의고사든 뭐든 어떤 시험이 있어,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씀인데, 많이 닦여보고, 그러니까 많이 틀려보고, 많이 당해보고, 많이 속아보고, 문제에 속아보고, 함정에 당해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또 보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해보고, 좋은 답안을 보고, 모범 답안을 보고, 계속 만들어가면서 내가 조금씩 나를 갈고 닦아가고, 나의 디테일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이냐, 내 점수를 어떻게 더 올릴 것이냐를 갈고 닦아야지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그냥 쪽집게 과외라던가 맞춤으로 뭐 한 번 딱 했다 그래가지고 신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나한테 이거만 하면 무조건 100점 맞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가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서 하나가 빗나갔어요. 그러면 신뢰가 여러분 생기시겠습니까? 하나가 틀렸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알려준 거 이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틀리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당해보고 두드려 맞고 막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욕도 먹어가고 막 악플 당하고 막 이러면서 갈고 닦은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저는 그게 이 4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한테 한 골을 먹었을 때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믿었던 거.
포르투갈이 후반전에 우리를 이기겠다고 막 몰아치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애들 자꾸 치사하게 넣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엄청 욕했어요. 그만 좀 해라. 왜 자꾸 넣냐.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개의치 않았다. 왜? 기회 온다. 기회 올 때 마무리하면 우리 갈 수 있어 16강.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증명하려던 분들은 결과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증명하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 과정의 힘을 저는 믿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걸 보여준 거죠.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 브라질전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이겨야 될 거라고. 근데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전에서도 저는 졸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선수들은 욕심을 더 부려라. 만족하고 즐기는 건 팬들이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이제는 환호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조금 가혹하게 몰아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브라질 한번 잡고 사고 한번 쳐봅시다. 만약에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실 일이 있으면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이 올라왔을 때 우리 분위기 좋을 때 8강, 4강 한번 더 가봅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면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하는 게 최고인데 어저께는 다들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는 뭐 제 리뷰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늦게 한번 곰곰이 음미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한번 느끼시라고 조금 늦게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시험도 급했고요. 급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급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축구 보기 전까지 공부 다 하고 오늘 아침에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가서 시험 봤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좀 다른 의미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또 브라질전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아니고 그 리뷰를 켜도록 하겠고 시험 다 끝나면 이제 월드컵 끝날 쯤에서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대회를 한번 리뷰를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차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게 승리한 경기를 하면 항상 얘기가 길어집니다. 30분이 넘어갔네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되는 축구 축제를 한 경기 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